안녕하세요. 시애틀에서 사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 한옥에서 쉬고 있어요. 1년의 절반 정도는 여기서 머물 예정이에요. 누가 집을 지었는지 정말 편안합니다. 하지만 눈물이 자꾸 흘러내립니다.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가 있는 것만 같고요. 억울하고 분하네요. 불쌍하고 가엾은 제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도 1년 전에 말이죠. 결혼도 해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며칠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네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요. 그런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던 전 남편의 뒤통수를 갈겨주고 왔지만 그런데 무슨 소용입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여기라도 사연을 남기면 이 슬픔이 조금 가실까 이야기를 남겨봅니다. 저는 엄마도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말해도 쌀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어린 아들을 두고 집을 나왔거든요.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와 헤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10살짜리 어린 아들을 두고 나올 때가 선합니다. 그날은 먹고 싶어 하던 자장면을 사주고 로봇 조립도 하고 퍼즐도 맞추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들은 베개만 머리에 닿으면 자는 놈인데 그날따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옆에 누워 자라고 했죠. 저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아들에게 물어보니 가장 슬픈 밤이었다고 해요. 영원히 아침이 오지 않길 바라면서 졸린 눈을 자꾸만 비볐대요. 엄마 이제 가면 아빠 말 잘 들어. 알겠지? 다신 안 와? 아니, 와. 엄마 미국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올게. 그때 같이 살 거야. 지금 같이 살면 안 돼? 지금은 어려워. 아빠가 때려서 그렇지. 얼른 자. 내일 학교 늦겠다. 저는 새벽이 되자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가 학교 갈 시간까지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불쌍하고 가여운 아들이 죽었다니 그 사실만으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괴로워 어쩔 줄 몰라 절규하는 저에게 며느리가 힘을 내라고 하네요. 저보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을 테니 힘을 내라고요. 그래도 아들의 유언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루 목숨을 부지하고 삽니다. 제가 행복하면 좋다는 아들의 말이 자꾸만 머리에 맴돌고 있어요. 우리 집은 제가 고등학교 무렵 산골에서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촌년의 상경이다 보니 생경했어요. 지하철도 처음 타보고 말로만 듣던 백화점까지 가보았습니다. 수세식 화장실도 얼마나 어색한지요. 제가 얼마나 촌스러운지 알겠죠. 미아리 쪽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했는데요. 첫째 언니가 동대문에 있는 옷 공장에 다니다 보니 일자리가 있다고 식구들을 불러 모았죠. 산골에서는 땅 하나 없으니 남의 집에서 농사를 돕는 게 다였습니다. 언니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 어디 공장에 다니기 시작해서야 저희는 새끼를 다 먹을 수 있었죠. 남동생 둘과 저와 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했고 어머니는 말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막내 남동생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장애가 우리 가족의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면서 생긴 일입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정신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자 사람들은 병신네 가족이라고 했어요. 언니는 그럴 때마다 화를 냈죠. 그래서 시골 마을에선 살 수가 없다며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 규모가 작은 옷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적어도 서울에서는 대놓고 병신가족이라고는 안 했어요. 우리 가족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일단은 막내를 장애학교에 보낼 수가 있었어요. 언니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다리를 저는 아버지는 일을 구하지 못했어요. 여자들이 나가서 버는 탓에 그래도 시골에서 땅도 없이 농사 짓는 것보다 벌이가 조금 나아졌지만 고향을 떠난 서울살이는 다들 힘이 들었죠. 아버지는 나중에 구두를 닦는 일을 하셨는데 동생들이 나가서 구두를 걷어오기도 했어요.
앉아서 하는 일이라 마음에 들어 하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저도 학교를 마치면 집안일을 했습니다. 셋이 번다고 해 6식구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였어요. 저도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3년 일했나 봐요. 거기서는 옷도 수선해주는 곳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새 옷을 입기보다 고쳐서 입고 바느질해서 입는 일이 많았어요. 언니 옷을 내가, 내 옷을 남동생이 입을 수 있게 제가 많이 고쳤거든요. 그래서 바느질도 나름 잘했어요. 그래서 옷을 파는 일보다 저는 작은 방에서 옷을 고쳐주는 일을 했어요. 키가 큰 사람에게는 단을 늘리고 작은 키를 가진 사람은 단을 접어 박음질을 해주었죠. 고급 원단은 미싱보다 손 바느질로 고쳐야 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 사장님이 저를 예쁘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좋은 사람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무렵 언니도 시집을 갔고 남동생 하나도 공장에 취직해서 집이 안정된 터라 몇 달 후에 저는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제 나이 23살에 이루어진 남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고 한 번 결혼을 한 아저씨들이었어요. 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옷가게 사장과 싸우고는 절 끌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취자리는 보낼 수 없다면서요. 재단사였던 형부는 돈벌이가 점점 좋아서 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옷 도매업을 하는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그게 아들 아버지였어요. 저보다 5살이나 많은 남자였는데 동대문에서 도매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다방에서도 소리도 안 내고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양품점 사장이 소개해준 아저씨들은 후룩후룩 소리를 내고 마셨거든요. 그게 아들 아빠 전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뭐 어렵나 생각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아버지처럼 다리가 불편한 분이었어요. 어쩐지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의 정보다 시어머니와 애틋함이 더 생긴 것이 그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남자도 애잔하게 느껴졌어요. 부모의 몸이 불편하면 자식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변 시선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신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어느 날 술만 마시고 오면 모두 그렇게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옷가게에서 일한 것이 맞느냐부터 전에 사귄 남자들 다 불어라 등 이상한 말만 했습니다. 언니가 와서 애는 남자고 뭐고 남편이 처음이라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얌전한 사람이지만 술만 먹으면 인격이 변하듯 이상해졌어요. 문제는 또 하나가 있었죠. 언니한테 기분이 나빴던 옷가게 사장이 제 결혼식에 왔었는데 제가 남자에게 인기가 많았다며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겉만 봐서는 모른다고 했대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양심이 있었던 건지는 저도 파악이 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언니가 다시 가서 따져 물어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한 걸로 봐서는 의도적으로 한 이야기 같았어요. 하긴 제가 그만둔다고 할 때도 언니가 소개해준 남자가 얼마나 좋을지 두고 보겠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소개한 제 취자리라도 그 남자가 공부도 시켜준다고 했다며 좋은 데로 시집가라고 했어요. 지금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하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 대꾸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옷가게 사장이 한 말이 마치 증거라도 있는 것처럼 남편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소개해준 언니에게 좋은 여자 맞는지 입증하라고도 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남편의 사생활이 어지럽다 보니 저도 그런 여자로 생각된 모양입니다. 남편의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것도 아들을 낳고 알았거든요. 그때 언니가 얼마나 미안해하던지. 하지만 결혼 선택은 제가 한 것이니 누굴 원망할 수나 있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인기 많은 여자. 그 말에 남편은 슬슬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낙이 몇 대가 나중에는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말리려고 해도 다리가 불편하니 그것도 쉽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고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자 저는 형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형부는 남편 가게로 찾아가 흠씬 패주고 온 적이 있어요. 사람들 우르르 몰고 가서 으름장도 놓았고요. 한 번만 더 때리면 죽여버린다고 경고도 했대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후 몇 달은 잠잠하기도 했어요. 남편 가게는 밤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옷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옷을 사러 오는 곳이니 한밤중에 손님이 가장 많아요. 퇴근은 아침 9시나 10시인데 그때부터 여는 술집도 있어요. 거기서 오후 2시까지 술을 먹고 오기도 했어요. 저는 그럴 때면 일부러 저는 동네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옷가게 사장이 권해준 배 나온 아저씨를 만나나 볼 걸 하는 후회도 했지만 거기라고 제 신세가 별반 달라지지 않았겠죠. 언니가 남편에게 술 좀 먹지 말라고 말려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오후 8시쯤 일어나 밥을 먹고 다시 가게로 나가는 것이 남편의 루틴인데요. 남편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눈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밤에 나가서 아침에 들어와 자다가 나가는 게 일이었으니까요. 술을 안 마시면 자기 어머니에게도 잘하는 효자 아들인데 술만 마시면 저를 붙잡고 시비를 걸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변하는 모습에 저는 요즘도 술이 싫어요. 너 시골에서 사고 쳐서 서울 올라온 거지? 대답 안 해? 그리고 밤에 어디 싸돌아다녔어? 어? 집에 종일 있었는데요. 그리고 언니가 공장에 다녀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몇 번을 말해요. 아니 집에만 있었다고요.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어딜 나갔다 왔는지 종일 어머니랑 함께 있었다니까요. 그만 못하니? 애 종일 나랑 있었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제가 보기엔 때릴 명분을 찾는 게 보였습니다. 심심하면 똥개 괴롭히듯 방 안에 앉아있는 제가 못마땅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내가 싫어요? 왜 나만 보면 으르렁거려요? 시끄러워, 이 나쁜 년아. 왜 그러냐고요. 왜 나빠요, 내가? 당신 엄마 모시고 사는데. 지금 생각하면 남편은 돈이 필요한 모양이었어요. 그때 형부가 돈을 조금 만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자기한테 빌려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어요. 그 후에는 술 먹고 괜히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걸음을 이상하게 걷는다고 머리통을 때리고 아침에 자기 보고 웃지 않는다고 뺨을 때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언니가 돈을 빌려주면 몇 달간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전 언니와 형부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가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술 먹는데 탕진했기 때문이에요. 술 먹고 마구 때리면 저는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도 저랑 함께 나간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몇 달간은 술을 먹어도 때리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왜 때리는 걸 다 막고 앉아있냐고 하더군요. 도망을 치던지 이혼을 하던지. 하지만 문 밖에서 아우성 치면서 저를 구해내려는 시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던 시어머니가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제가 울고 있으면 지금 사는 집을 저에게 주신다며 도망가지 말라고 빌기도 했어요. 그게 너무 불쌍했어요. 제가 더 불쌍한데 그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또 이혼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알고 남편이 순한 양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또 미루게 되는 거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남편이 술에 취해 개가 되면 후회하죠. 변명하자면 그때는 이혼이 그렇게 쉬운 시절도 아니었고 제가 결혼할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러니 이혼 이야기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언니와 형부가 병원을 모시고 다녔지만 결국엔 손을 쓰지도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말 못하던 엄마도 뭐가 그리 서러운지 아버지가 가시자마자 시름시름 앓다가 아버지 곁으로 가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시집을 가지 말걸.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부모님의 신체 결함이 저를 위축시켰어요. 임신했는데 애가 병신이면 가만 안 둔다는 남편의 말에도 저는 묵묵히 앉아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어릴 때 당한 사고 충격으로 몸에 문제 있는 거지 선천적으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네가 이해해라. 제가 어릴 때는 병신 엄마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어. 왜 저만 이해하면 돼요? 어머니가 맨날 그러니까 남편이 더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병신이라서 그래. 그 병신 소리 그만해주세요. 저 진짜 싫어요. 미안해, 미안하다. 뭐 먹을래? 너 좋아하는 부추전 해줄까? 고기 볶아줘?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거 드시고 싶으세요?
부추전이요? 시어머니는 제가 좋다고 했어요. 울다가도 금방 마음이 풀린다고요. 어머니도 남편을 말리다 다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와 어쩌면 동지애 같은 걸 느꼈는지 몰라요. 하지만 후에 제가 이혼하니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동지애는커녕 저를 나쁜 엄마 취급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그냥 제가 필요해서 달래주셨나 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달래주지 않았다면 제 결혼은 진짜 끝이 났을지도 모르죠. 술만 먹고 오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행패를 부리는 남편. 그것만 아니면 결혼 생활은 최악은 아니라고 스스로 달랬죠. 결국 어머니가 남편에게 또 술 마시고 마누라 패면 당신께서 쥐약이라도 먹겠다며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 얌전해졌어요. 저는 결혼하고 2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쥐약을 들고 난리를 치니 그제야 정신이 들긴 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어요. 다행히 임신하니 초반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 태어난 아들 때문에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술 먹고 들어오는 날도 거의 없었고 나름대로 착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애 낳고도 계속 너 때리면 이혼 생각했었어. 요새는 술은 안 먹고 오는데 퇴근이 늦고 아예 안 들어와. 밤낮이 바뀌는 직업이라 아침에 사우나에서 피곤이라도 푸나 보지. 저번에 내가 말했지? 우리 가족 다 미국으로 이민 갈 거야. 미국에서 세탁소 하기로 했어. 늦은 감이 있는데 동대문에서 같이 일하던 동생이 인수해준대. 일손이 부족하니 남동생 둘 다 데리고 가려고 해. 넌 괜찮겠지? 진짜 네 남편 계속 그런 식으로 굴면 이혼하고 미국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애 생기고 괜찮아졌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형제끼리 만나는 일도 거의 없어졌는데요. 그래도 언니는 남동생을 다 챙겼나 봅니다. 저는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좋은 남자를 만났을까 싶네요. 우리들을 위해 희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긍정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언니는 평온한 얼굴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아무도 우리 집안 무시 못한다며 자기가 꼭 집안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성실한 형부가 재단사로 눈코 뜰 새가 없었고 애들도 셋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운동하는 조카도 있어 언니는 뒷바라지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조카들의 미래도 그렇고 남동생들의 장래도 미국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언니가 말했어요. 특히 장애가 있는 남동생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했으며 다른 남동생은 미국에서 형부의 일을 돕기로 했대요. 모두 평온해졌다며 언니는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늘 속마음도 표현 못하고 조용한 편이라 언니가 걱정이 많았다는데요. 이제 아들도 낳고 남편도 때리지 않으니 안심하고 미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남편은 언니에게 내 걱정하지 말고 언니네나 이제 잘 살라고 했어요. 남편도 언니와 형부 앞에서 다신 때리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도 했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아들을 키우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이 술도 안 먹고 저도 안 때리게 된 것이 다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형부의 지인들이 아직 동대문 근처에서 장사도 하고 옷 공장도 운영했기에 금방 알아낼 수도 있었지만 한 1년간을 속이고 있었어요. 상대가 지방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거래를 위해 지방에 간다고 하긴 했는데 그게 다 내연녀를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여자의 직감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남편의 태도나 몸가짐이 달라졌음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말하는 저는 그저 네 하고 순응하는 편이어서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끙끙 앓기만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바람 핀다는 것을 온 감각으로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괜히 남편을 소개해준 언니나 형부가 미웠습니다. 미국에서 잘 지낸다는 언니의 연락도 피하고 저는 아들을 업고 동네를 미친 여자처럼 걸어다녔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어요. 하지만 외박하는 날도 많아지고 휴일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아무리 걸어도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도 남편처럼 술을 마셔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용기가 생겼어요. 적극적으로 남편의 뒤를 캐고 다녔고 외도 상대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겨놓고 남편이 누굴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확인했죠.
드라마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득달같이 뛰어가서 두 연놈의 머리를 쥐어 뜯어내곤 하던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벌벌 떨기만 했죠.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그때는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내연녀랑 있어도 조금도 질투가 없을 줄 알았어요. 때리던 남자가 뭐가 좋겠어요. 하지만 질투가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덜덜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만 했죠. 대전 쪽에서 옷가게를 하는 여자였는데 저보다 5살이나 많았습니다. 남편 가게에서 옷을 떼어가던 여자는 나중에는 남편과 아예 살림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도 그제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대책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니 기다리자, 자식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니 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머니나 기다리는 거지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애정이 깊진 않아도 그래도 서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아내로 저의 권리도 있잖아요. 저도 무작정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집에서 쓰던 망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내연녀의 가게로 들어가기 전에 소주 한 병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무슨 용기인지 남편처럼 술을 마시니 비슷한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의 가게와 살림을 망치를 들고 깨고 부셔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남편이 가게로 들어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던데요. 평소 순한 여자가 그렇게 나오니 남편도 놀란 모양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다짜고짜 다 쾅쾅 밟아버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 행패를 부리면 고소를 당할 텐데.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그 내연녀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웃기만 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여자가 보기엔 저는 순진한 주부처럼 보였나 봅니다. 남편은 늘 제가 과거가 있다고 의심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과거가 화려한 여자를 만나는 중이었습니다. 술집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자였고 애까지 있었어요. 저는 말도 없이 가게 살림을 망가뜨리고 나자 그 여자와 남편은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웠어요. 제가 망치로 둘이 만나라고 쾅쾅 선언한 것이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가게 주변에 바람 핀다는 소문이 도니 여자는 가게를 접어버렸어요. 아범이 병원에 있대. 얼른 가봐라. 하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있듯이 남편이 술을 먹고 그 여자를 팼습니다. 저와 달리 그 여자는 거칠게 반항한 모양이죠. 남편을 술병으로 갈겨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의 바람이 끝난 줄 알았어요. 머리를 7바늘이나 봉합하고 입원한 모습이 조금은 통쾌했어요. 잘한다, 잘해. 이제 내 연녀에게 맞고 오냐? 집에 착한 아내가 있는데, 토끼 같은 자식이 있는데, 요즘 시어머니 이렇게 잘 모시는 여자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결혼했죠. 엄마한테 잘하라고. 저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뭐야, 이 새끼가? 그래도 뭘 잘했다고 나불거려? 그제야 저는 남편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다리가 불편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선을 수십 번 봐도 선뜻 엄마를 모시겠다는 여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만 좋다고 했다는데 집도 있고 가게도 있는 허우대 멀쩡한 남자가 장가를 늦게 간 이유가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언니는 제 남편을 저에게 소개한 이유도 바로 우리 아버지와 비슷한 시어머니의 신체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옷가게 주인도 저를 한 번 결혼한 아저씨를 소개한 이유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부모 탓이란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언니가 시골 마을을 떠나고 싶어 했는지, 언니가 고아인 형부와 결혼한 이유도 부모님의 신체적 결함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언니라는 울타리가 저한테 튼튼했기에 사람들의 진짜 속내를 몰랐나 봅니다. 남편이 다친 모습을 보니 저는 멍청한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바람도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생각했어요. 미련했죠. 그 불륜 남녀는 서로 떨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너무 닮아서 헤어질 수가 없는 존재였나 봅니다. 바퀴벌레처럼 헤어지지 않더군요. 결국 동대문 가게를 정리한 남편은 대전에서 큰 카페를 차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아들이 5살 무렵이었어요. 한창 아빠를 찾는 시기인데 우리 아들 곁에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저보고 이제 헤어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죽어도 이혼 안 한다고 했죠. 이혼하면 두 사람만 좋은 거잖아요.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여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혼하면 시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엄마를 맡길 사람을 찾는 것이 결혼이 아닌데 저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 자식이랑 몸 불편한 늙은 엄마를 저한테 맡겨두고 저는 좋아하는 여자랑 살다니요. 미국에 있던 언니가 한국까지 나왔습니다. 그 새끼 안 되겠네. 이제는 여자까지 생겨? 너 당장 헤어져. 아들은? 데리고 와. 우리가 키우자. 미국으로 건너와. 가서 일자리 구하고 남자도 많아. 이 미친놈이 사람 패더니 여자가 있어? 내가 미쳤지. 그런 개쓰레기를 소개하고. 내가 미쳤어. 그래, 이제 언니가 다 책임질게. 가자, 일어나. 너랑 조카 하나 내가 책임진다. 넌 쓰레기 밑에서 자식 키우고 싶어? 당장 끝내. 사돈, 그건 안 돼.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돌변했습니다. 아들을 절대 주지 못하니 나가고 싶으면 너나 나가라 하더군요. 이씨 집안 자손을 어디로 돌리냐며. 그 말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저는요, 제 인생은요, 하고 우니까 시어머니가 조금만 기다리면 아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남편의 카페를 바라보고 있었죠. 가서 다 엎어버리고 남편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모습을 보았는지 오히려 저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내가 생활비 줬지. 애 양육비도 주고. 근데 왜? 왜 왔어? 이러곤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혼이라도 한다고? 아니, 집에 가요. 어머니도 기다리고 정우도 아빠 찾는다니까. 난 너랑 살기 싫어. 그냥 여기 있을래. 이혼은 복잡하니까 일단 이렇게 살자. 그럼 난 이렇게 평생 살아요? 당신 데리고 갈 때까지 이 카페에 매일 올 거야. 알아? 이혼해도 자식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저는 이대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가 며칠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지 말없이 카페로 갔어요. 저는 3개월 동안 매일 카페 문을 열리는 시간에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로 들어가면 영업 방해지만 그 앞 인도에 서 있는 것은 경찰도 끌어내지 못했거든요. 남편의 내연녀는 저만 보고 인상을 찡그렸고 사람들은 제가 거기 왜 서 있는지 처음엔 몰랐지만 차츰 제가 남편의 아내이고 지금 내연녀와 카페를 차렸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당연히 가게에 손님이 떨어졌죠. 무슨 생각인지 남편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죽고 싶어? 나랑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줄게. 그 대신 넌 내 손에 죽는다. 저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술을 마셨고 저를 때렸습니다. 아이에게 그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었지만 남편의 폭력은 점점 강해졌어요.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대전에 내려가지 않으면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멍투성이가 된 저를 또 때리던 남편 앞을 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둘이 갈라서라. 너 정도 못 붙이고 애 엄마는 남편 없이 살 수 없다고 하고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다 애 엄마 죽는다. 죽어. 그러니까 카페 앞에 왜 서 있어? 너 때문에 잘 나가던 가게 말아먹었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러는 거냐? 저는 그렇게 버티다가 그만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구는 자식 보고 그대로 참고 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당장 이혼하고 나오라고 하지만 선택은 늘 쉽지 않았습니다. 30인데 자식 놓고 나가. 그래야 재혼이라도 하지.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놓고 나가요? 제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저 재혼 안 하고 애만 키울 건데요. 네가 먹고 살 순 있어? 우리는 땅도 있고 집도 있는데 넌 없잖아. 내가 위자료 챙겨줄 테니 가라. 그게 너 사는 길이다. 내가 우리 아들하고 손자만 생각해서 너 붙잡아두고 싶지만 네 인생 불쌍해서 안 돼. 얼른 갈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짐을 싸서 나갈까 하다가도 자식이 밟혀 다시 주저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내연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장면처럼 여자를 다 뜯어주면 속이 후련해질까 싶더군요. 하지만 내연녀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카페 손해가 얼만 줄 알아요? 그게 나한테 할 말이에요? 내가 저번에 가게 부신 것은 이해했잖아요. 그거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내야지. 이렇게 길게 이어지면 어떡해요. 아무튼 그 일로 저희 손해가 막심해요. 그래도 다시 한번 호프집 오픈해요.
거기마저 오시면 안 돼요? 그 말 하러 온 거예요? 당신 남편하고 사업자 파트너예요. 말이 사업이지. 함께 살잖아요. 그거야 비즈니스 차원이고. 당신 남편이랑 결혼할 마음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계시면 돼요. 아니면 이혼이라도 할 수 있어요? 네, 합니다. 왜 못해요? 그렇게 하세요. 괜한 걱정했네.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미안한 걸로 퉁 쳤잖아요. 우리 옷가게 망치고 카페 장사도 망하게 한 것. 그거면 됐지. 상당히 미안하니 나도 가만히 있었던 거죠. 평생 이러지 마세요. 이젠 안 참아. 네? 정호 대학이라도 보내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남편 돈 벌어야 애 학교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당신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어도 돈으로 얽혀 있어서 쉽지 않아요. 남자, 여자, 바람, 동물적인 본능으로도 피는 건 맞지만 우리처럼 돈으로 얽혀 있는 관계가 훨씬 많아요. 내가 언니 같아서 하는 말인데 당신 돈 있으면 남편 금방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당신 돈 없잖아. 내 옆에 당신 남편이 죽치고 있는 것도 내가 돈이 있어서 그래요. 동대문 가게 망한 거 모르죠? 당신들 편하게 살았으니까. 당신 남편은 망해서 나한테 온 거지. 나랑 살림을 차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내가 댁들 생활비 지원도 했는데 너무 나만 나쁜 년 만들지 마세요. 내연녀는 언성도 하나 높이지 않았습니다. 기둥서방이라도 하나 있어야 사업하기 편하다며 제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죽어도 헤어지지 않으니 저는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맞대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돈이 없으면 자식도 놓고 나가야 정호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저에게 훈계했어요. 자기가 정호 대학까지 보내줄 것처럼 말하며 오히려 저를 걱정했습니다. 무슨 내연녀가 선생도 아니고 주제에 저를 가르치고 있네요. 화를 내자니 내연녀의 말에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도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저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날로 저는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요. 돈을 벌어서 아들을 데리고 오자는 계획을 마음속에 새겼죠. 그렇지만 그걸 시어머니에게 들키면 안 될 일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모르게 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아이를 찾으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저는 위자료도 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3년 안에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자식을 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 초청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정식 입국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저를 거부했어요. 제가 이혼을 했고 변변한 직업이나 예금도 없으며 형부가 초청한 업무와 저는 무관하다고 대사관에서 임의로 판단했어요. 계속 가정주부로 있다가 갑자기 형부의 재단 일을 하기 어렵다는데 그거야 사실이죠. 미국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그 당시 죽고 싶었습니다. 이혼 전부터 언니와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 이렇게 틀어질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 한국 젊은 여성들이 미국으로 불법 취업해서 율락업에 종사하는 일이 많아져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했어요. 아마 지금이면 쉽게 가능할지 모르죠. 엄마가 미국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아들에겐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당장 라면 하나 살 돈도 없었어요. 언니는 미국에 사는 남자와 결혼해서 입국하는 과정도 있다며 선을 보라고 했지만 저는 남자도 결혼도 다 신물이 난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남편의 울타리에서 안주하던 한 마리 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떠는 양으로 살다가 죽긴 싫었습니다. 무작정 옷 수선공을 구한다는 곳을 찾아가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미국에 못 가도 언젠가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말입니다. 제가 옷 수선 경험이 있기에 가능했어요. 바늘에 무수히 찔려가며 옷을 고치고 매만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잘 있나 물어보고 싶어도 이혼한 후에는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늘 아들을 그리워했지만 연락마저 끊고 1년간 일을 하고 나니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형부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옷 수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보고 미국 대사관에서 입국 신청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가자마자 세탁소에 딸린 1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옷을 수선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쉬지 않고 옷을 매만졌습니다. 내 손으로 집을 장만하고 아들을 데려올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세탁소에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보내줄 요량을 말입니다. 돈이 생기면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던 1년 동안은 먼 곳에서 학교 가는 아들 뒷모습을 본 적은 있지만 이곳 시애틀에 와서는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해 우울증과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돈을 차곡차곡 쌓여 아들하고 함께 살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을 많이 했기에 목 디스크와 관절염이 찾아왔지만 저는 계속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미국에 왔으니 관광이라도 하라 했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미국인지 시애틀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조카들은 다들 좋은 학교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고픈 일을 찾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아들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까요? 아들이 중학교 다닐 무렵 저는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야. 이제 함께 살 수 있어. 엄마 명의 아파트도 있고 너 데리고 오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 여기 미국 시애틀 이모네야. 비행기표 보낼게. 아빠가 그러자고 예전에 약속도 했어. 저는 아빠랑 살래요. 그럼 전화 끊습니다. 전에 전화를 걸기도 하고 엽서나 편지, 선물도 보냈지만 연결도 안 되고 받았다는 답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다 가로막았습니다. 저의 전화나 선물을 받으면 애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밥도 안 먹고 거부한다고 중간에서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들은 저에게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정말 죽기보다 싫지만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애가 미국으로 오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친구 있고 할머니 있고 다 있는데 네가 오라면 당장 가냐? 벌써 6년이나 지났어. 돈이나 보내.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겠지. 남편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랑 연락하는 것은 싫었지만 아들이 저를 피하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니 아이가 벌써 20살 성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겠다고 언니에게 말했죠. 미국에서 8년 정도 돈을 모았기에 한국에서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 정도를 얻을 수 있는 돈과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남편은 아직 그 내연녀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연인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관심도 없는 이야기 그만하고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니 군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통닭이나 김밥을 사들고 갔습니다. 다른 집 아들은 다 나오는데 내 아들만 부대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만나기 싫다는 말에 저는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전 남편이 어떻게 말했길래 애가 저를 싫어하는 걸까요? 저의 관절에 문제가 상당했기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니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나오고를 반복했죠. 그러다 보니 아들도 제대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매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이 오길 정말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그러다 진정이 되니 아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왜 그렇게 서글프게 들릴까요? 몸은 어떠세요? 괜찮아. 너는 왜 대학 안 갔어? 바로 군대 가게? 공부에 소질이 없어요. 그럼 이제 뭘 할래? 아니, 밥은 먹었니? 밥은 다 먹고 왔고요. 어머니, 그냥 이대로 살아요, 우리. 한국에 있지 마시고 미국으로 가세요. 제가 자리 잡으면 연락드릴게요. 아니야, 이제 미국 안 가. 너랑 살려고 미국 간 거지. 너랑 같이 안 사는데 무슨 미국이야. 이모랑 삼촌들은 다 잘 살아. 가족들 다 꾸리면서. 너 왜 그때 안 온다고 했어? 중학생 때 말이야. 할머니 아픈데 어떻게 가요? 그때 할머니 아파서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너 아빠는 뭐하고? 아시면서 뭘 물어요. 아버지 술 먹고 나중에는 저랑 할머니 괴롭혔어요. 그럼 너 미국에다 연락해야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엄마 미국에서 재혼했다고 그러던데요. 누가?
미쳤어! 아니야. 너랑 살려고 죽도록 일만 했어. 엄마, 아빠랑 연락하지 마세요. 돈도 절대로 주면 안 돼요. 뭐? 왜? 엄마, 미국 도로 가세요. 여기 있다가 아빠랑 얽혀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빠는 돈 생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도박도 해요. 같이 사는 아줌마도 학을 뗐어요. 호프집 하는 아줌마 말이에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보내준 용돈을 중간에 이 남자가 다 가로챈 모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들은 제가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할머니 요양원으로 넘기고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해코지할까, 안 산다고 했다면서 마지막 헤어질 때 함께 만난 로봇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 엄마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엄마라도 행복하면 돼요. 아니야. 난 너 없어서 하나도 안 행복했어. 너 없으면 그게 행복 아니야. 그래도 미국이면 여기보단 행복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랑 연락 끊을 거니까 엄마도 연결하지 마세요. 제 번호 없앨 건데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다시 떠나버렸습니다. 아비라는 인간이 더 망가졌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따져 물으려고 해도 아들 말대로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돌아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지방에서 집을 짓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만드는 것을 좋아하던 놈이었는데 한옥을 짓는 어려운 일을 선택하다니 그래도 대견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아들 줄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결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줄 요량이었죠. 당분간 서울에 있으면서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가끔 서울로 올라와 저와 밥도 먹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몇 달간 아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걱정이 너무 되어 밤잠을 설쳤는데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사고를 크게 쳤다고 했습니다. 술 먹고 멀쩡한 가게를 차로 들이박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비에 가게 보상비까지 마련해야 한다니 저는 전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도대체 그 인간은 왜 그러는 거야? 미쳤어? 술을 아직도 먹어? 이혼 잘했다고 했지? 엄마,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셔도 돼요. 여기 뭐하러 오세요? 엄마, 절대 아빠 만나지 마세요. 제 부탁이에요. 그리고 몇 달 후 전 남편이 저를 찾더군요. 전화로 밥이나 먹자고 하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제가 사는 곳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어요. 돈 좀 벌었다고 하던데? 상관 말고 가세요. 만나는 남자 있어? 내가 당신인 줄 알아요? 애 주라는 용돈이나 학비 다 가로채더니 당신 내가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아요. 알아? 돈이 없으니까 쓰지. 돈 좀 있어? 가요. 여길 왜 와? 당장 갈 곳도 없고. 당신 내연녀한테 가요. 당장 꺼져요. 야, 너 진짜 많이 컸다. 미국 가더니 성질만 키웠냐? 미국 놈은 만나봤어? 당장 안 꺼져? 경찰 부른다! 이 남자, 내가 돈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긴 형부가 아직도 동대문 시장 사람들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니 알게 되었을까요? 왠지 불안했어요. 남편이 다가오자 무서웠어요.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하듯이 또 폭력을 쓸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들 말대로 미국에 가 있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다 보니 세월이 지났고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파트를 선물하기로 했어요. 예전부터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산 아파트 말이에요. 아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집을 만들기에 서울에다 신혼집을 마련해도 나쁘지 않다고 했거든요. 전 해드린 것도 없어요. 아니야. 이렇게 잘 자란 것이 엄마한텐 선물이야. 고맙다, 아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제는 결혼식이었는데 아들은 아내와 의논했다며 생략하기로 했대요. 아버지와 어머니 또 만나는 것도 싫고 결혼할 여자의 부모도 안 계신다고 했어요. 아들이 고백하기로는 벌써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하니 저는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이 틀어졌는지 그만 아들과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모가 신혼여행비 마련해준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이후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짤막한 문자가 한 통 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 잘 있으니 연락 당분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니 저번처럼 남편이 사고를 쳐서 아들도 연락을 끊은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할 여자의 번호라도 알아둘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비가 사고를 친 게 분명하다 믿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에 있었지만 말이에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연락이 오는데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진작 찾아올 걸 후회하면서 말이죠. 딩동 제가 벨을 눌렀을 때 여자가 나왔습니다. 아마 아들과 같이 사는 여자 같았어요. 누구? 안녕하세요. 저 이정우 엄마입니다. 어머, 살아 계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나를? 네, 돌아가셨다고 하니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정우랑 연락이 안 돼서 결혼은 한 거죠? 모르세요? 왜요? 우리 정우 무슨 일 생겼어요? 여자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아들이 한옥 지붕에서 실수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한 달을 사경을 헤매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죽었어요. 뭐라고? 그 사람 죽은 지 1년이 넘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도 돌아가셔서 안 알려도 된다고 했어요. 장례식장도 다녀왔다고 하셨던데요. 저는 부르르 떨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전 남편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핸드백으로 전 남편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미친놈, 죽어버려. 너 같은 걸 진즉에 이렇게 패 죽일걸. 인간 말종, 미친 새끼. 저는 온갖 욕을 퍼부어가며 그 남자를 팼습니다.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여기 내가 내 아들한테 사준 집이야. 내가 왜 죽어? 우리 아들 네가 죽였지? 그래, 네 놈이 죽였지? 불쌍한 내 아들 미친놈 네가 죽인 거라고! 저는 절규했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그때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반지방이라도 함께 살았으면 달라졌을까요? 이 인간이 보험금 저한테 안 주려고 안 알렸던 모양이에요.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 간 아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자식 두고 나간 사람의 말로네요. 이렇게 가슴이 무너져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딴 보험금이 뭐라고 말이죠. 저는 남편과 내연녀가 운영하는 호프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죠. 아들 보험금 타려고 전 부인한테 아들 죽음을 알리지 않는 죄. 그렇게 적어놓고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술 마시 날 리가 없죠. 결국 내연녀는 미친놈이라고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달려가 보니 아비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자식의 보험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 아들이 자식이 없다 보니 사실혼 자격이 되는 며느리와 전 남편, 그리고 저까지 돈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죄송하다면서 우네요. 저는 아들의 보험금을 며느리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떨어져 죽었다는 장소를 보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의 손때가 묻은 한옥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저라고 하네요. 지금도 여기에 살고 있는데요. 아들이 만든 집이라 그런지 조금 숨을 쉴 수 있네요. 아들과 함께 산 여자, 그 며느리가 말하길 이 한옥에는 추억이 있대요. 저랑 10살 때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맞춘 퍼즐 그림이 바로 한옥이랍니다. 제가 혼잣말로 이런 데 살면 행복하겠다 했대요. 전 기억이 안 나지만 아들은 그게 가슴에 박힌 모양입니다. 이렇게 한옥을 지어 엄마를 살게 하겠다고요. 며느리가 보험금 받아 이 집을 샀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시집을 보내긴 해야겠죠.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식이 죽은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감사해요. 전 남편인지 그 새끼가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했죠. 보험금 때문은 아니고 그렇게 거짓말을 남발하니 구속을 당한 모양인데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우고 싶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간 잘 듣기만 해왔던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저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신청해봅니다.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습니다. 그 뒤로 어쩌다 보니 대학도 남자놈들이 유난히 득실거리는 전공을 택했으니 젠장 맞을 환경을 오래도 겪은 셈이었죠. 제가 그 중학교를 선택했던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동철아, 넌 당연히 가련중학교에 갈 거지? 설마 다른 학교 생각한 거 아니지? 저는 아람중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굳이 왜 거길 가니?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 가련중학교는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있잖아. 내가 너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할까봐 미리 물어본 거야. 물어보길 잘했네. 아람중학교 같은 소리 말고 가련중학교에 가. 하지만 아람중학교가 교복이 더 폼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련중학교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양아치들이 많다 들었어요. 너만 양아치 짓을 안 하면 돼, 너만. 교복은 매일 입다 보면 뭐가 됐든 질리게 돼 있어. 엄마는 너 가련중학교에 가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을게.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단단하게 드려놔야겠어.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놔야지.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났던지 모릅니다. 그 망할 놈의 남자 중학교를 간 것은 집과 가까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는 제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짜증은 부렸으나 감히 거역할 엄두는 못 냈어요. 어머니의 뒤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우신 분이셨죠. 어렸을 땐 특히나 범접이 불가능한 태산 같으신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전 아들이었으니 아버지의 무서움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반항은 즉 죽음이었습니다. 얌전하게 저는 가기 싫어 죽을 것 같았던 못생긴 교복인데다 시커먼 남자놈들만 다니는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죠. 사실 그 중학교가 양아치 집합소란 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소문이라면 대부분 중학교가 다 하나씩 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불행하게도 1학년 때부터 양아치가 되고 싶어서 환장한 놈들을 맞닥뜨리게 됐답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소위 일진놀이란 걸 시작했고 무슨 인생의 대선배를 대하듯이 2학년, 3학년 형들에게 깍듯이 굴면서 파벌을 크게 늘려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이었던 녀석들이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난데없이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들을 하나같이 장착을 하며 다니는 꼬라지가 가당치도 않았죠. 저는 그런 무리와 어울려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 맞다나 저만 양아치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놈들의 세계란 것은 무식하리만치 단순했습니다. 야, 동철아, 너희 집이 좀 잘 산다면서? 너랑 같은 초등학교 나온 애들이 그러던데? 우리 집이? 글쎄다, 몰라. 난 모르는 얘기야. 너희 집 얘기를 네가 모르면 대체 누가 아냐? 그래서 너희 집 좀 사는 거 맞아, 아니야? 조금은 뒤늦게 양아치 무리에 편입을 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저와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양아치 무리에 끼고 싶어서 얼마나 환장을 하며 기웃거리다가 그곳의 일원이 되었는지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그들의 사정에 관심을 안 두려고 노력하며 지내던 저도차도 알 정도였으니 웬만한 녀석들은 그 녀석의 행적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녀석은 성철이었는데요. 제 이름은 동철. 그러니까 이름이 나름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름으로 엮이는 것은 더 후의 일이었고 우선 첫 만남이었던 중학교 1학년 땐 전 찌질이 지망생, 성철이는 양아치 지망생으로 각자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 채 인연을 맺었습니다. 뭐 악연도 어쨌든 인연이라고 치니까요. 음, 그렇다면 아니야. 우리 집 좀 사는 거 아니야. 뭐 뭐라고? 내가 들은 것하고는 다른데 너네 아버지가 사업인가 뭐를 좀 하신다 그러던데. 사업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이 잘 산다는 얘기랑은 다른 얘기잖아. 암튼 그래서 좀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제가 태어나게 됐고 했을 때 안 보는 척하면서 이쪽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같은 반 녀석들이 저마다 푸흡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성철이 녀석을 한 방 먹인 셈이었거든요. 할 말이 없어진 성철이는 넋이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저에게 뭔가 트집을 잡고 싶은데 머리는 얼른 안 굴러가서 답답해 미치겠다는 듯 곧이어 입맛을 빠르게 다시더군요. 그러나 결국 별 소득 없이 저의 자리 앞에서 물러나야 했죠. 설마 하니 제가 저희 집 잘 사는 거 아니라고 대답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성철이가 왜 저한테 집안 사정을 물어봤겠나요? 답은 하나였죠. 삥 뜯으려고요. 저희 집이 근데 잘 사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성철이의 표현에 따라서 좀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괜히 무서운 분이 아니셨어요. 냉정한 사업가 기질이 강하셨기 때문에 어린 제 눈엔 항상 무섭게 보였던 것입니다. 약간은 특이하게도 친가보다 외가가 더 잘 살았습니다. 친가는 형편이 원래 그저 그랬다고 해요. 반면에 외가는 배에 기름칠할 정도는 꾸준히 하고 살아온 집안이라고 익히 들은 바 있었고요. 낭중지추라고 하던가요? 타고난 환경이고 나발이고 그런 것은 아버지의 발목을 감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력을 다하신 끝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작은 사업체를 어엿하게 운영하고 계셨고 외할아버지의 눈에 들어 어머니와 결혼을 하셨던 거예요. 참고로 어머니께선 집안 형편이 예전에 딱히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건만 중학교를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아들만 우대하셨던 외할아버지 때문에 열이 받을 대로 받았던 딸. 그 사람이 바로 제 어머니셨거든요. 나는 더럽단 말과 치사하다는 말을 왜 같이 쓰는지 알겠어. 네 외할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인 거야.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그깟 학교 안 다니고 말지 싶더라. 외할아버지께선 당신의 딸들을 철저하게 미래의 출가 외인 정도로 대하셨다고 해요. 여러 의미로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온갖 잔소리를 듣고 욕을 먹으며 중학교를 다닐 바엔 죽도록 집안일이나 하고 나가서 돈이나 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다네요. 당시에는 그게 속이 편하셨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자 가슴속에 응어리로 한으로 남았다고 하시더군요. 남들이 보기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없어서 축복받은 집안의 딸이었겠으나 실상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오신 어머니셨어요. 반항심에 별 개차반 같은 남자들도 많이 만나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 스스로도 신랑감은 절대 아니구나 하는 생각 정도는 갖고 계셨다네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못하신 채로 20대 후반에 접어들게 되셨는데 외할아버지의 강한 압박 때문에 아버지와 결혼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결국은 부모님의 그늘을 못 벗어나는구나 싶어서 화딱지가 났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결혼하는 건 절대 안 하려 그랬었지. 근데 네 아버지 얼굴을 딱 본 순간에 어라 마음에 드네. 그래서 에라이 그냥 마음 편하게 결혼을 해버리자 싶더라고. 부모님의 과거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으나 질풍가도의 중학교 시절을 마무리 지어보자면 결국 저는 성철이 녀석 때문에 골치가 아파졌답니다.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을 거친 끝에 제가 좀 사는 집 자식인 것을 확인하게 된 성철이는 제가 본인을 기만하고 약 올렸다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절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으로 끝낼 양아치 지망생이 아니었죠.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친구한테 1,000원만 주면 안 되겠냐? 어? 너희 집 잘 살잖아. 잘 못 산다는 거 거짓말이었잖아. 잘 산다고 쳐도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귀 막혔냐? 친구 사이니까 줘야지. 내가 몇 번을 말하네, 동철아. 우린 친구잖아, 어? 친구끼리 돕고 살아야 좋은 거 아니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놔라. 알아서 내놓으면 1,000원, 알아서 안 내놓으면 나한테 얻어 터지고 나서 가진 거 다 내놔야 할 거야. 친구로서 배려해준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럴 때는 꼭 혼자 저한테 오지 않고서 둘이나 셋 정도는 양아치 무리를 데려온 뒤에 삥을 뜯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소리가 맞았죠. 더러운 것과 치사한 것은 한 세트였어요. 그리고 전 성철이를 더럽고 치사한 놈으로 봤습니다. 부모님 돈이지 내 돈 아니야. 나는 돈 없어.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다. 넌 이제 뒤졌다. 그 이전부터 이미 슬그머니 저를 압박하며 괴롭혀대고 있던 선철이는 그날 결국 제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제가 교실 구석바닥에 넘어지기가 무섭게 같이 온 양아치 녀석들이 저에게 발길질을 무섭게 날리기 시작했죠. 쪽수로 밀어붙이는 더럽고 치사한 놈들이었습니다. 한 놈은 혹시 선생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망을 보는 치밀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성철이를 당황시키는데 성공하고 말았죠. 뭐, 뭐야? 이 새끼 진짜 정체가 뭐지? 왜 돈이 한 푼도 없어? 야, 넌 중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1,000원도 없냐? 용돈도 안 받아? 이런 괴상망측한 찌질이 새끼를 다 봤나? 당황한 성철이가 제 가방을 뒤져봤지만 거기에도 돈이 없던 것은 물론이고 딱히 탐이 날 만큼 값이 나가는 학용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저를 때린 양아치 녀석들이 어이없단 시선을 성철이에게 날리기 시작했죠. 너는 목표물 선정을 이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덕분에 우리만 헛고생하네. 뒤늦게 양아치 무리에 들어갔던 성철이는 아직 입지가 완벽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금세 식은땀을 흘리는 게 보이더군요.
전 속으로만 웃었죠. 내가 이럴 줄 알고 지난주부턴 아예 돈을 안 갖고 다녔다 이 자식아. 뛰는 양아치 위에 나는 찌질이 있다.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냐고? 왜 못 다녀? 집이 가까우면 다 가능하게 돼 있어. 삐까 번쩍하던 비싼 학용품, 브랜드 가방, 이런 것들도 진작에 제 남동생에게 넘긴 바였죠. 정확히는 남동생이 것과 교환을 했습니다. 항상 저의 것을 탐내는 녀석이었기에 저의 제안을 무척이나 기뻐했답니다. 남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었으니 중학생의 시각에서 보기엔 유치하고 왠지 보잘것없는 학용품들이었죠. 제가 작정하고 대비를 해놓은 탓에 성철이는 저를 쉽사리 엿먹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돈 내놓으라고 그런 으름장도 놓았지만 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부모님이 보통 엄하신 게 아닌데다가 미칠 듯한 구두쇠셔서 돈의 디귿자만 꺼내도 집에서 처맞는다 그랬습니다. 돈 달라고 그랬다가 부모님한테 맞이나 돈 못 줬다고 너한테 맞이나 그게 그거라고 했더니 성철이가 완전히 어리 빠진 얼굴로 절 쳐다봤던 표정. 그게 정말 가관이었죠. 사실 저라고 해서 양아치 무리에게 찍히고 싶진 않았습니다. 척을 지는 것은 사양이었고 눈에 띄는 짓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솔직한 바람이었죠. 그래서 저 돈을 마음이 편하진 않았답니다. 무식한 남자들의 세계에서 얄밉게 나대는 놈보다 눈엣 가시로 여겨지는 놈도 없었거든요. 그런 놈이 되는 것만 싫었기에 저는 적당히 숨을 죽였습니다. 천만 다행이라면 다행히도 성철이 말고 다른 양아치 무리의 놈들은 절 괴롭히는 것에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나약하고 온순하고 만만하면 쉽게 그놈들의 표적으로 찍히곤 했는데 제가 그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있었던 건 자명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괜히 저를 잘못 건드렸다가 제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와서 난리라도 치면 본인들에게 손해가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같은 반 녀석들이 동철이는 부모님이 능력이 좋아서 그 자식들이 안 때리잖아 라고 쑥덕거리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었네요. 저를 노골적으로 싫어했었던 성철이만 아니면 그럭저럭 버틸 만한 학교 생활이었고 가끔 만화책 보는 것을 일탈이랍시고 여기는 모범생 녀석들하고만 전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폭삭 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폭삭 망했다는 건 외엔 표현할 길이 없다고 큰 고모가 저희 집에 와서 눈물을 훔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꽤나 유복하게 잘 살았던 저희 집은 어느새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물건 아니야. 이런 것도 다 빚쟁이들이 가져갈 거야. 저희 집에 있는 저희 물건인데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처음엔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도망치듯 이사를 가게 되었던 날 모든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에 2학기를 지나던 때의 일이었죠. 어둡고 습하고 왠지 모르게 그 안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 같은 방 한 칸짜리 작은 집이 저희 가족의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제 남동생이 진학할 것이고 저 또한 그곳으로 전학 절차를 밟을 거란 얘기를 들었어요. 저에게 선택지는 없었죠. 제가 부모님을 잘 둔 덕분에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미성년자인 자식은 부모님을 따라 명과 운이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기 싫었어요. 제 침대, 책상, 옷장, 이런 것들은 모두 잃고서 이불 하나만 건졌다는 것도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았고요. 그때까지 평생 알아온 아버지의 모습은 태산이고 호랑이이고 승리자이고 언제까지고 기댈 수 있는 너른 등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라는 크나큰 몰락을 겪고 나신 아버지의 모습은 초라하고도 슬픈 것이었습니다. 답답함을 잔뜩 머금은 아버지의 눈빛에선 당신께서 추락을 겪으셨단 그 사실보다도 그 추락에 처자식을 매달고 말았다는 죄책감이 더욱 크게 엿보였습니다. 제가 장남은 장남이고 둘째는 둘째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그런 기색을 읽었고 애써 의연하게 구시려고 하는 어머니의 노력이 보였는데 남동생은 떼를 쓰기만 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요? 나 다시 원래 집으로 갈래요. 동훈아, 너 엄마가 또 이렇게 막무가내로 땡깡 부리면 혼낸다고 했어, 안 했어? 너 진짜 혼나고 싶어서 이래? 다시 그 집으로 어떻게 가? 못 가. 그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동훈아, 제발 철 좀 들자. 네가 아니라도 엄만 너무 힘이 들어. 엄마야말로 철 좀 들어요. 아빤 자꾸 담배만 피잖아요. 밖에서 담배만 피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봤단 말이에요. 나하고 형은 학교 열심히 다니는데 아빤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엄마는 아버지를 혼내야지 왜 나를 혼내요?
철부지 남동생 앞에서 어머니는 말문이 크게 막히신 듯 보였습니다. 때로는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되려 잔인하게 굴 때가 있다죠. 선과 악의 경계를 아직 모를 때라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제 남동생이 그랬던 듯 싶어요.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을 뱉으니까 부모님께선 크게 상처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죠. 어른이라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도 실패하시고 힘들어하실 줄 아는 분이었어. 나는 왜 아버진 영원히 꼿꼿하실 거라고만 생각했을까? 저희 가족이 수렁에 빠졌던 이때 전 사춘기의 예민한 감수성으로 되려 부모님을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돈을 건넸던 외가 쪽도 피해가 막심했고 따라서 어머니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걸핏하면 외가욕을 했었고 특히나 외할아버지를 신랄하게 비난하시곤 했던 분이셨으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누구보다 외할아버지께 죄송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사내치고는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말을 꽤 듣는 학생이 되었었나 봅니다. 둘째란 이유로 저보다 철이 느리게 들었던 남동생을 대신해서 제가 효자가 될 때였죠. 애초에 그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전 전학 따위는 가고 싶지가 않았으나 그 불평과 불만은 목구멍 안으로 삼켜버렸습니다. 전학은 3학년으로 올라가던 시기와 맞물려서 이루어졌어요. 조용히 사물함을 정리했고 꽤 친하게 지냈던 모범생 녀석들 몇 척에만 전학 사실을 알린 뒤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대체 비밀이란 게 없는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알고선 성철이 녀석이 저에게 전학 얘기를 꺼내왔던 겁니다. 야, 너 사물함 비웠더라? 가방은 2개를 가지고 왔네. 가방에 사물함에 있던 것을 싹 다 담았나 봐. 너 전학 간다는 얘기가 사실이었구나. 어, 그래, 사실이다. 난 전학 가니까 넌 앞으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이 찌질이 새끼가 끝까지 말본세를 안 고치네. 야, 너 부모 믿고서 까부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될 거다. 그런 게 영원하리라는 보장이 있겠냐? 안 그래? 성철이가 그때 뭘 알고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듣던 입장에선 조금 뜨끔할 수밖에 없었죠. 제 본심은 그때 대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넌 나한테 이러는 것이냐고 그런 것이나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학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런 소모적인 행위 따위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대신 양아치 무리에서 튕겨나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성철이에게 선심을 가득 담아 조언을 남겨줬습니다. 야,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넌 공부부터 해라. 뭐라고? 이 찌질아, 지금 너 공부 잘한다고 나한테 유세 떠냐? 자랑질이야? 확 씨. 그 잘난 대갈통을 박살내 줄까 보다. 네가 전교 꼴찌, 성적 바닥을 기는 놈이었음 내가 이런 소리도 안 하지. 그건 아예 가망이 없으니까. 근데 너 의외로 기본적인 머리는 있는 모양인지 중하위권은 하더라. 전교 등수 복도에 붙었던 날에 네 성적 봤어. 똥폼 잡고 싶어서 양아치 짓을 하는 녀석치고는 성적이 그만하면 괜찮던데. 작정하고 공부 좀 해. 이게 미쳤나? 야, 너 죽고 싶냐? 네 대갈통 따위는 이 주먹 한 방이면 망가뜨릴 수 있어. 너 그거 알고서 지금 나한테 까부는 거냐? 난 어차피 적당히 공고해 갈 건데 공부가 뭔 상관이야? 성적 낮게 보는 공고해 가려고? 그럴 거면 멋대로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근데 만에 하나 성적 깐깐하게 보는 인문계 턱걸이라도 하고 싶음 공부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찌질이가 완전히 지랄하고 자빠졌네. 벌써 3학년인데 늦지 않긴 뭐가 늦지 않아. 넌 집안이 잘 사니까 언제든지 학원 다니고 과외 받을 수 있으니까 뭐든지 쉽게 느껴지나 봐. 쉽다고는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해볼 만하다고는 생각해. 네 말대로 벌써 3학년이잖아. 자포자기하는 녀석들 이미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딱 끝나자마자 거기서 절반 이상이 더 자포자기할 거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녀석이 진짜 백이 승자다. 여기까지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야. 너 하기에 달렸지. 이 재수없는 찌질이가 말하는 꼬라지 한번 진짜 두들겨 패고 싶어지네. 그렇게 잘난 척 해놓고 과연 네가 얼마나 어떻게 잘 사는지 어디 두고 보자. 나를 왜 두고 봐? 설마 날 또 만나려고? 그건 사양인데.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야, 너는 양아치 짓이 진짜로 안 어울려. 안 맞는 옷이라고 짜샤.
성철이 녀석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저를 진짜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분명 그 손은 제 목을 조르기 위해 뻗어졌을 테죠. 간반의 차로 전 그걸 피했고 마침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다가오셔서 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학교를 빠져나왔었죠. 다시는 발붙일 일이 없는 학교의 건물을 보면서 저는 괜한 오지랖을 부렸다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성철이 녀석을 다시 만날 일이 아무래도 없을 테니 별일이야 있겠나 싶기도 했죠. 전학을 간 학교 역시도 남자 중학교였습니다. 시커먼 녀석들만 가득했죠. 그리고 이미 3학년이었기 때문에 전 적당히 겉돌기만 하면서 지내면 됐습니다. 용돈 한 푼 없이 학교를 다니는 절 보면서 몇몇은 제 궁핍한 수준을 알아차린 듯 했어요. 전 은근슬쩍 왕따를 당하게 됐죠. 중학교의 마지막 생활은 고요하고도 외로웠습니다. 저는 나름 명문으로 꼽혔던 어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 정도는 저에게 가뿐했죠. 더 괜찮은 고등학교도 사실 합격할 순 있는 성적이었으나 그곳에 가지 않은 이유는 집에서 멀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남자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집에서 등하교하기에 수월하다는 이유가 컸었죠. 어느새 그 코딱지만한 어두운 공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이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 꽤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서 씁쓸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려던 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어요. 배정받은 교실로 들어선 인물, 바로 성철이 녀석이었습니다. 어? 너 설마 찌질이 새끼? 너 여기 입학했냐? 너야말로 여길 입학했어? 잠깐만, 너 설마 공부했던 거야? 내 조언대로? 이런 미친놈이 그 입 안 닥쳐? 누가 네 조언대로 공부를 했다는 거야? 대체 누가? 하지만 네가 그때부터 당장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여길 올 수 있었을 리가 없는데. 닥치라고 했다. 야, 찌질이, 너 진짜 내 손에 대갈통이 날아가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저를 보며 성철이는 이를 갈았고 1년 전보다 체격이 더욱 좋아진 그 녀석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슬며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망했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역시 그때 괜한 오지랖을 부린 것 같았어요. 그 중학교를 나온 옆반의 녀석을 찾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민망함을 무릅쓰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녀석이 알려주길 성철이 녀석이 양아치무리에서 결국 튕겨져 나왔는데 딱히 친구가 없으니까 조용한 모범생들한테 가서 억지로 친구를 먹고 다니더니 소란 안 피우고 계속 공부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고등학교는 턱걸이로 들어온 것 같다 그랬어요. 별로 안 반가운데. 그리고 별로 예감이 좋지 않아. 여러분, 어째서 나쁜 예감은 늘 맞는 법일까요? 세상사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학을 간 중학교에서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한 녀석들도 당연히 몇 있었는데 성철이가 제 얘기를 들어버렸던 겁니다. 저희 집이 쫄딱 망해서 다 쓰러져 가는 구옥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학까지 갔었단 사실을 말입니다. 오호라, 그런 거였어? 야, 속이 다 시원하네. 처음부터 난 그 새끼가 마음에 안 들었어. 눈깔에서부터 잘난 척하는 기운이 넘쳐 흘렀거든. 촌티만 팍팍 풍기고 놀 줄도 모르고 그저 찌질하기만 한 녀석이 공부 좀 하고 집안이 잘 산다는 이유로 고고하고 매사에 자신만만한 거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는데 아, 하늘이 내 편인가 보다.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다 생겼냐? 성철이가 신이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목격한 녀석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옆반 녀석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걸 슬쩍 알려줬죠. 못된 성철이 녀석은 제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았습니다. 제 상황이 즐겁고 고소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이제 거리낄 것이 없다는 듯 성철이는 저를 본격적으로 괴롭혀댔습니다. 솔직히 고등학생 시기나 돼서 친구를 괴롭히는 것 너무 유치하고 저급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여겨서 성철이가 저의 체육복에 저질스러운 욕을 매직으로 적어놓든 제 교과서에 우유를 붓든 제 사물함에 압정을 쏟아놓든 아님 대놓고 저를 발로 차며 낄낄거리든 그저 묵묵하게 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성철이 녀석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날려서 도움을 주면 줬지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성철이 녀석도 이러다가 말겠지 싶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런 걸 내심 부끄러워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너 이제 부모 백 없다면서? 가난뱅이 다 됐다면서? 꼴 좋다 이 찌질이 새끼. 하지만 세상에는 남을 괴롭히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부류가 있더라고요.
남보다 자기가 우위에 서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런 감각에 중독되는 부류가 있다는 걸 저는 성철이 녀석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철이 녀석처럼 덩치가 꽤 좋고 목소리가 크고 힘이 좋은 녀석이 앞장서서 절 괴롭혀대니까 다른 녀석들도 절 만만하게 여겼어요. 군중 심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절 두고 왕따 당해도 할 말 없는 놈, 왕따 당하는 게 당연한 놈이라고 다들 여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따돌려지는 그 분위기를 아예 모르실 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 외면하셨어요. 담임 선생님께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자 교실에 들어오셔서 모두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색이 우리가 이만하면 명문이란 소리를 듣는데 학교 이름에 먹칠하지 말도록 적당히들 해라. 친구 괴롭힐 시간 있음 문제집이나 한 권 더 풀어. 출석부로 교탁을 탕탕 두드리며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모두가 절 힐끗거렸습니다. 전 민망해졌고 그때 하필 성철이 녀석과 눈이 마주쳤는데 절 향해서 입모양으로 찌질이라고 했습니다. 웬만한 상황에서 초연하게 구는 것이 저였는데 그때는 정말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무말을 하시려고 드는 담임 선생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상담을 청하지 않았죠. 당연히 부모님께는 학교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적한 학교 생활, 그리고 집에 와선 사춘기 남동생이 엇나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달래줘야 했고 공부 또한 봐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나라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이럴 수가. 내 동생이, 하나뿐인 내 동생이 돌머리라니. 수학 공식 하나를 두고 일주일째 뱅뱅 돌고 있는 게 말이나 되나? 난 이걸 독학으로 공부했었는데? 큰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은 이제 가세라는 것이 기울다 못해서 박살이 난 상태였고 가장 현실적인 타겟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성공법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성공법이냐고요? 뭐겠나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아는 그거였죠.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하기. 필승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무나 쉽게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묵묵하게 부모님은 일을 다니고 계셨어요. 큰 실패는 큰 성공으로 덮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려면 다시 모험을 해봐야 한다고. 사실 아버지께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으나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말리셨습니다. 우리 둘뿐이었음 그래도 되지. 모험? 너무 좋지. 멋지지 그거. 당신이 최고로 잘하는 거잖아. 근데 당신 이젠 자식들을 생각해야 될 때야. 이번에 또 실패하면 그땐 진짜 우리 자식 새끼들 볼 낯이 없어져. 그걸 알아야 돼. 그 설득 앞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를 악물고 두 분 다 일을 다니고 계셨어요. 전 매일같이 피곤에 절은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저와 남동생이 명문대를 가서 대기업을 나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따른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이 제가 가진 공부머리의 반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자 절망이 절 덮쳤어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책임감, 부담감으로 전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삐끗하면 저희 가족은 끝이란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에게 따로 말씀은 안 하시고 계셔도 제가 명문대를 무리 없이 갈 것이란 기대를 부모님께서 품고 계신다는 것을 전 눈치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철이 녀석 때문에 학교 생활을 망쳤다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뉘집개가 짖나 하는 식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괴롭힘 앞에서 지루해야 하기까지 하자 성철이 녀석이 당황하더군요. 너는 개같이 짖어라. 난 공부하련다. 머릿속으로 목탁을 두드리며 매사에 태어나고자 애를 썼죠. 저의 그런 반응에 성철이 녀석은 모욕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매번 표정이 볼만했죠. 이 찌질이 놈은 잘난 척을 도무지 관둘 줄을 모르네. 가난뱅이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단단한 척이야. 저를 대놓고 깎아내리는 것에도 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니까 다른 녀석들도 슬그머니 절 업신 여기던 태도들을 거두더군요. 남자들의 세계에선 역시 약육강식이 최고인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녀석들도 머릿속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겠죠. 제가 당당한 이유? 그건 사실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학년을 마무리하는 시험에서 저는 전교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 녀석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성적표를 받아든 다음 이렇게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아, 젠장할. 내가 1등일 줄 알았는데 3등이었다니.
그러자 모두가 놀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왔죠. 전 더 이상 아무도 절 얕보지 않게 됐음을 직감했습니다. 최종 성적표를 받아든 성철이 녀석은 깊은 침묵을 지킬 뿐이었죠. 성적이 개판이었으니까요. 저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드디어 제대로 감을 잡은 뒤였습니다. 더없이 당당해지기로 했어요. 근데 갑갑하게도 2학년 때 역시 성철이 녀석과 같은 반이 된 겁니다. 그뿐인가요? 같은 반이 됐다고 하더라도 엮이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건만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선 굉장히 화통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야, 우리 반에 동서남북이 다 있네. 동철이, 성철이, 남철이, 방철이, 철철철철. 너희들은 오늘부터 우리 반에 동서남북이다. 알았냐? 어디 보자. 동서남북 중에서 누가 제일 공부를 잘하나? 오, 역시 동쪽이 1번이라 그런지 동철이가 제일 잘하는구나. 동서남북의 동, 네가 임시반장 맡아라. 그리고 서, 네가 부반장. 남, 너는 서기, 북, 너는 우리 반의 미화 담당이다. 알았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동서남북으로 제가 성철이 녀석과 한데 묶인 겁니다. 임시긴 하지만 반장과 부반장이었기 때문에 성철이 녀석과 같이 움직여야 할 때가 종종 있었죠. 중학교 때에 이어서 그때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지난 1학년 생활 내내 저를 괴롭혔던 녀석과 동행을 해야 한다니 너무 싫었습니다. 성철이도 내가 더 싫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그러나 절 대놓고 괴롭히진 못했습니다.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선 오지랖이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괴롭혔다가 잘못 걸리면 본인만 손해란 것을 성철이는 충분히 인지한 듯 싶었어요. 불행하게도 임시란 이름은 정규란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녀석들이 아무도 동서남북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반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죠. 부모님과 남동생은 제가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해서 반장을 하게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전 얼떨결에 동서남북에 동의되어서 반에서 제법 친구들과 잘 지내게 됐습니다. 이래서 무리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제가 동서남북의 일원이니까 다른 녀석들도 절 소속이 있는 놈이라고 자연스레 여기더군요. 전 어느새 완전히 왕따의 그림자를 벗어난 뒤였습니다. 2학년 때는 원활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성철이 녀석이 저에게 가난뱅이 찌질이라고 이죽거리는 것만 빼면 딱히 어려운 상황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녀석들과 무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전 내심 성철이를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네요. 3학년이 되면서 전 대학 입시에만 매달렸습니다. 남동생은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한 상태였죠. 자기는 저처럼 남고가 아니라 공학이라면서 즐거워하며 절 놀렸습니다. 그걸 놀린답시고 놀린다는 것 자체가 착잡했죠. 저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닐 그 성적조차도 못 돼서 다른 고등학교를 간 것이었으니까요. 어느새 저의 어깨는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스스로 깜짝 놀랄 정도로 눈밑이 퀭하게 변한 채 지독한 수험 생활을 전 보내고 있었고,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알고 보니까 저는 꽤 관심 대상으로 등극한 채였습니다. 집이 잘 살다가 한순간에 몰락한 제가 피골이 상접한 채로 입시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두가 궁금해했던 겁니다. 절 두고 망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내기를 건 녀석들도 있었더라고요. 참나, 누가 대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성철이 녀석이 주도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녀석은 제가 망할 것이라는 데에 돈을 걸었고요. 본인이나 잘할 것이지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이 돈을 잃도록 만들었냐고요? 당연하죠. 그해 유일하게 저만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작 서울대를 진작에 입에 올리면서 자신 있어 했던 다른 녀석들은 미끄러졌고요. 말도 안 돼. 네가 뭘 했다고 서울대야? 공부를 했으니까 서울대지. 넌 어디 붙었더라? 그래도 서울에 있는 4년제는 맞더라. 선방했네. 누구 놀리냐? 야, 너 두고 봐라. 길고 짧은 건 원래 대봐야 아는 법이거든. 우리 부모님 작년부터 사업 시작하셨는데 잘 되고 있어. 앞으로 전망이 좋아. 난 부모님 날개도 달고 거침없는 내 성격으로 앞으로 직직만 해서 보란 듯 성공할 거다. 잘난 척하고 재수없게 구는 너보다 훨씬. 하여간에 성철이 이 녀석은 저에게 유감이 많은 녀석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으며 졸업을 했죠. 제 졸업식에선 의연하시기만 했던 부모님께선 제 입학식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우신 것은 놀랍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게 너무 놀라워서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였어요. 수고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아버지의 모든 심정이 담겨 있는 최고의 인사였습니다. 저는 차오르는 눈물에 그 뜨거운 감각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멈추지 않겠다고요. 비록 실패의 맛을 보긴 했으나 멋지게 질주하며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신 바 있었던 아버지를 전 세상 최고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회인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부모님께선 모든 빚을 다 청산하셨고 비로소 저희 가족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동생은 보통 수준의 대학에 진학했어요. 천방지축인 녀석이었으나 분명히 저에게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남동생을 편하게 대하시는 부모님의 태도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었죠. 꽤 듬직한 녀석이기도 했기에 남동생에게 부모님을 맡기고 제가 유학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20대의 끝도 30대의 시작도 전부 다 영국에서 보냈습니다. 전 글로벌 기업에서 재직하며 경력을 쌓았고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어요.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후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자기가 직접 창업을 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업에 투자를 받아서 성장해 나가는 형식이었어요. 대단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형제는 남동생의 기발하고 도전적인 정신과 저의 두뇌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의기투합을 해서 저희만의 사업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쌓은 인맥들에 큰 도움을 줬고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헷갈리거나 형제 사이에 이견이 생길 땐 어김없이 스승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승님이라 함은 당연히 아버지였죠. 사업을 직접 차리고 넓혀가면서 새삼스레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저희 형제가 절대 가지지 못한 연륜이란 것까지 가지고 계셔서 사업은 안정적으로 몸집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싶어 하셨던 동네에 고급 빌라를 사들였을 때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뿌듯했던 때 같아요. 이웃집에 탤런트가 산다면서 어머니가 호들갑을 떠셨을 때 온 식구가 즐겁게 웃음 지었었죠. 바쁘게 사느라 동창회 소식 같은 건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햇수로 8년이나 해외에 나가 있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모교의 근황을 찾아보다가 저와 함께 졸업한 녀석들이 동창회를 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졸업한 이후로 세 번째 갖는 동창회라는 것 같았어요. 치열하게 살았던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서 저는 당장 동창회에 참석하겠다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소식지에 적힌 총무 번호로 문자를 보낸 것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총부 녀석이 동서남북의 남이었더라고요. 절 반갑게 맞아주었고 당일에 꼭 참석하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 동창회에 나갔죠. 장소는 넓은 주차 공간을 자랑하는 돼지갈비집이었는데 제가 일이 바빠서 조금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새 녀석이 절 발견한 겁니다. 사실 제가 아는 얼굴이 보이길래 손을 흔들었더니 그쪽에서도 즉각 절 알아보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새 녀석은 동서남북의 서남북이었습니다. 그 말인즉 성철이 녀석도 셋 중 하나였단 것이었죠. 돼지갈비집이 장소이길래 편한 차림으로 온 저와는 달리 꽤나 힘을 주고 온 차림새였습니다. 야, 찌질이 오랜만이다. 이게 대체 얼마만이냐? 20년만 아니냐? 너 이 찌질이 새끼, 이제 보니까 축복받은 유전자였구나. 별로 안 사갔다. 어, 너도 있었냐? 그래, 반갑다. 이 망할 놈의 찌질이는 여전히 재수가 없네. 또 잘난 척하려고 표정 관리하는 것부터 봐라. 야, 근데 너 여전히 찌질하게 사는구나. 아무도 네 소식을 모르길래 그간 궁금했는데 찌질하게 사니까 근황을 안 전하고 혼자 숨어 살았구나. 타고 온 거 뭐냐? 설마 아반떼냐? 심지어 구형이세요? 임마, 이 형님처럼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외제차 정도는 타줘야지. 성철이 녀석이 배가 찢어지게 웃었고 옆에서 다른 두 녀석이 작작해라 달래며 억지로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저보고도 얼른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다들 저를 반길 거라 그랬어요. 전 알겠다고 대답한 뒤 바로 따라 들어가지 않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바쁠 텐데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 좀 합시다. 내가 주소 찍어 보내줄 테니까 당장 이곳으로 내 차 좀 끌고 와줄 수 있어요? 어느 차냐고요? 5대 모두 다요. 전화를 마친 뒤 식당 내부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어째 성철이 녀석이 제 얘기를 떠든 다음인 듯 했습니다. 전 그저 피식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그래도 다들 저에게 반가운 눈치로 인사를 건네줬어요.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네요.
다들 어떻게 살았는지 간단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성철이 녀석은 자기 부모님의 일이 제법 잘 풀려서 그간 고생 한 번 안 했으며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데다 빨리 승진까지 했다며 저에게 자기 자랑을 실컷 늘어놓아서 절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왜 웃냐? 네가 가지지 못한 성공의 삶 내가 가져서 그게 신기해서 웃냐? 공부 말곤 재능이 없었던 이 찌질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업하면서 화려하게 살 줄 알았는데 직장인이라니. 그게 의외라서 웃었다. 나하고는 반대네. 난 대기업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사업가로 지내고 있어. 사업가? 참나, 구멍가게 하나 열어도 사업가라고 칭하는 법이지. 이름만 그럴싸할 뿐이야.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모르긴 몰라도 딱 아반떼 정도의 사업 크기겠지. 아, 넌 사업 크기를 차로 가늠하나 보다. 그럼 지금 확인할래? 내가 소소한 취미가 있는데 특이한 차를 수집하는 거거든. 오랜만에 너희들 만났는데 그 정도는 구경시켜줘야 될 것 같아서 내 비서통에서 차를 가져왔어. 다들 궁금하면 보러 나가자. 특이한 차를 수집해? 비서가 있어? 지랄하네. 잘난 척하는 게 아주 인이 박혔구나. 그래, 그 잘난 아반떼 말고 뭐 있는데? 어디 한번 보자. 성철이 녀석이 크게 웃으며 앞장섰고 다들 호기심 어린 눈을 한 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이 마주한 건 차 한 대의 집 한 채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카가 나란히 5대나 주차되어 있는 진풍경이었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차 가지고 왔습니다. 제 수족이라 할 수 있는 김 비서가 차를 운전해서 온 전문 운전기사들을 대동한 채 저에게 깍듯한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와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데 어떤 자리인지 다 눈치채고 일부러 과장되게 예의를 차리더군요. 그 센스에 감탄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철이 녀석이 다리에 힘이 풀려선 털썩 주저앉았어요. 마, 말도 안 돼. 이게 다 네 차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는 네 대가리로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말도 안 된다고 하냐? 옛날부터 생각한 거지만 넌 참 뭐든 좁게 생각하는 녀석이야. 제가 혀를 끌끌 찾아 모든 녀석들이 저를 놀람과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앞다투어 저의 지난 얘기를 자세히 듣고 싶어서 안달들을 냈죠. 성철이 녀석은 입술을 꽉 깨문 채로 제 소유의 슈퍼카드를 한 번 더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더니 모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시끌벅적 이야기꽃을 피운 사이 슬쩍 먼저 가버렸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말입니다. 다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라며 저와 성철이 녀석을 평하였죠. 술맛이 쓰고도 달았습니다. 며칠 뒤 총무 남 녀석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날 그러고 나서 늦은 새벽에 성철이 녀석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바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그 찌질한테 끝까지 안 되는 거냐고. 정말 찌질한 건 바로 나였다는 것만 같아서 진짜 미쳐버리겠다.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어휴, 알만하다 싶었네요. 그 후로 며칠이 더 지나서 성철이 녀석으로부터 연락을 제가 따로 받기도 했었어요. 그간 미안했다나 뭐라나. 지금이라도 좋은 친구로 지내보고 싶다나 뭐라나. 그런 소리를 하길래 그저 피식 웃어줬습니다. 글쎄,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답은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냐, 성철아? 그러자 성철이 녀석은 조용해졌죠. 제 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고 올려다보았던 하늘. 정말 푸르르고 속이 다 시원해지는 색깔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보람이 있는 그런 멋진 풍경이었죠. 사실 이것도 꽤 된 일이고요. 지금은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여유롭고 행복하다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상을 저는 보내고 있네요.